항생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죽여서 그런 걸까? 아니면 항생제 때문에 살이 찌는 걸 수도 있잖아 라는 반론을 제기를 해서 요 쥐의 똥을 다른 쥐한테 먹였어요. 얘는 항생제를 안 먹였고 얘는 항생제도 안 주고 얘 똥만 먹였는데도 얘가 비만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 항생제 때문이 아니라 진짜 장 안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됐고, 최근에 저희가 한 연구에서도 우울증 환자의 분변을 쥐한테 이식을 하면 우울 정도가 되게 심해져요. 애가 되게 불안해지고, 최근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57억 원짜리 그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 과제를 이번에 땄거든요. 아산병원의 이세훈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이제 폐 엑스레이를 수십 년을 봐와가지고 폐 엑스레이만 봐도 담배 몇 년 피인지 어느 정도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가끔 어떤 환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은 진짜 평생 담배 폈나 보다 싶은데 1년도 담배를 안 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폐가 애기 폐 같은데 수십 년을 펴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똥을 빼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똥을 쥐한테 이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폐질환이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는 이제는 학계에서는 거의 다들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미생물이 한두 개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 한 5년 전만 해도 논문이 엄청 거창하게 나와서 사람 장 안에 미생물이 200종류 정도 있다,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있다라고 발표하더니 작년에 논문 나왔는데 2,000개래요 미생물이.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존재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 조금 이따 미생물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보니까 연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서야 연구가 시작이 됐고, 저희가 실제로 미생물을 분리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미생물은 전체 미생물의 5%도 아직 못 풀었다고 저희가 봐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양의 미생물들이 아직도 자연계에 남아있는 거죠. 이 미생물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되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먹으면은 그냥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항산화 기능을 가지는 게 비타민C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저희 장 안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얘네는 우리 혈액으로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 장 안에서만 무언가 일을 하다가 변으로 그냥 나가는데, 얘네가 장 안에서 한 일이 저희 몸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을 촉발하고, 왜냐하면은 저희 몸의 세로토닌의 7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저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면역세포들을 교육시키는 존재가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거는 저희 몸의 면역세포는 외부 환경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찌 보면 신기하잖아요. 저희가 아프기 전에 많이 먹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도 제 몸이 안 좋아질 거를 미리 안다는 거죠. 면역 시스템은. 그거는 우리 외부 환경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고, 우리 몸에서 외부의 환경을 가장 모니터링하기 좋은 데가 저희 장이에요. 사람의 장은 7에서 9m 정도 되고요. 그 길이가 7에서 한 9m 되고, 이거를 쫙 펼치면 테니스 코트만 해져요, 사람 장이. 근데 이거는 저희 몸 안에 있지만 밖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도너츠 같은 구조죠. 입이랑 항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요거는 근데 밖에서 외부 물질이 계속 들어오는데 변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 장 주변에서 면역세포들이 외부에 뭐가 있는지를 구경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면역세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복잡한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를 하나 이런 숲에다가 비교를 많이들 합니다. 이 미생물과 인간의 건강이라는 관계는 어찌 보면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할 건데 오늘 좀 심화 과정이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주세요. 로버트 코크까지도 돌아가야 돼요. 1877년 이제 로버트 코크가 뭐를 했냐면은 죽은 동물의 피에서 무언가를 빼내요. 근데 로버트 코크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염병이 무척 많았는데 전염병에 걸리면은 자기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뭐 가서 빌고 뭐 이러는 게 하나의 약이었는데, 로버트 코크가 죽은 동물의 피에서 무언가를 빼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다른 쥐한테 넣어줬더니 그 쥐가 죽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당신이 아픈 거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물과 공기 중에 있다. 당신한테 들어가서 당신이 아픈 거야. 매균설이라고 해서 점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한 이유를 거의 처음 이제 밝힌 게 로버트 코크고, 로버트 코크의 제자가 막스 루브너예요. 그 막스 루브너의 이름을 딴 연구소가 홀자펠 교수님 20년간 연구소장으로 계셨던 그 연구소인 거고요. 그래서 저런 비안트락시스 탄저균이죠. 탄저균을 그 당시에 분리해서 넣으면서 사람과 미생물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아픈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때문이구나. 그게 이제는 미생물에서 바이러스로도 갔고 이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 물질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이 하나의 미생물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 경제학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학부 때.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GDP가 단 줄 알았어요. GDP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GDP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네. 왜 일본의 환율까지도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네? 미국의 환율도 그래? 기름 가격도 그래? 오일 프라이스도 그런 거야? 모두 그런 거야? 이런 거랑 똑같아요. 미생물도 하나가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수백 개의 미생물이 모여서 사람의 건강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더 넘어갔더니 이 미생물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장 안에 갇혀있고 얘네가 뭐를 만드는데 그 대사물이 저희 혈액으로 들어와서 그 대사물 때문에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고 났더니 이 미생물들을 또 키워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메타컬처로믹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학문까지 발전을 하게 됐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던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대부분은 요 메타지노믹스라는 거에 멈춰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일랩 제품은 메타볼로믹스 대사체를 넘어서 피마스라는 메타컬처로믹스 기술까지 다 포함된 게 저희 마이랩이라는 제품의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이따가 첫랩 제품이랑 마크로젠 제품이랑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건 사진 진짜 찍으시면 안 돼요. 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거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실제 우울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자폐증, 요즘에 자폐증 연구가 무척 많아요. 미국에서 최근에 임상 2상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어려워서 미생물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약간 이해하실 것 같은데,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를 하냐면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얘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요. 저희 장 안에 있는 200개의 미생물들을 휘저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애들이 바뀌게끔 만들어지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과학자들이 블랙박스라고 불러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료제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 똥을 그대로 먹여요. 야,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항생제로 네 장내미생물 싹 엎은 다음에 다른 사람 똥을 그대로 넣어줘요. 그게 최근에 승인을 받은 최초의 미생물 치료제 보호스트라는 세레스사의 치료제가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밖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미생물이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 임상 2상이 끝났어요. 자폐증 아이들에게 좀 불쌍하지만 건강한 아이의 분변을 초코우유 성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한 달간 줬을 때 자폐증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곧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자폐증 치료제까지도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폐쇄성 폐질환들, 지방간, 아토피, 뇌졸중 여러 질병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계됐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통해서 치료로 가려는 하나의 타겟이지 아직 치료제로 나왔다든지 한 건 아닙니다. 아직 마이크로바이옴이 갈 길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 벤처스 설립자 이제 빌 마리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다가오는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정부랑 민간 통합해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여기다 들이부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선점하겠다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이부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천억이 넘는 돈을 이 과제에다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왜 다들 못하는 거냐? 문제는 기존의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에다가 미생물의 생태학이라는 개념이 새로 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약 먹으면은
소장이랑 위에서 쫙 흡수돼가지고 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동물 실험 동물도 있지, 뭐 세포주에다 키워서 하는 것도 있지, 임상 시험에 대한 프로토콜도 너무 명확한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먹으면은 블랙박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을 봐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콜로지컬 메디신, 생태적 치료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랑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좀 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보면은 동물이라고 하는 수준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동물 아래, 사람 아래, 남자 아래, 뭐 김씨 아래, 뭐 이런 수준까지 가는 게 그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아주 일부분이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얘네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놓은 애들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미생물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졸린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긴 하는데 1680년도에 루베누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루베누크와 저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파스테르와 로버트 코크. 요 세 명이 어떻게 보면 미생물의 근간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루베누크예요. 1680년도에 루베누크가 처음 만든 현미경이고요. 이게 자기가 이거를 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 이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물을 봤더니 물 안에 이상한 애들이 막 돌아다녀. 라면서 미생물이라는 거를 처음 알아냈어요. 근데 뭐가 있는 것만 알았지. 근데 걔가 라고 얘기했는데 1700년도 말에 야, 혹시 얘네 때문에 사람이 아픈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미친 얘기를 누군가가 한 명이 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파스테르, 요 한뿌리 연구는 잘 아시죠? 이 파스테르 이전에는 우유를 이제 사람들이 두면은 무에서 유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우유가 그냥 치즈라는 물질로 변한다고 생각을 했지 그 안에 미생물이 뭐를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파스테르가 이 핫뿌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생물이랑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멸균을 하고 봤더니 얘는 아무리 가도 요거트가 안 돼. 근데 이거를 따면은 얘는 요거트가 되고 요거를 기울여서 밖에 있는 게 들어가게끔 해주면 얘는 요거트가 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가서 바뀌는 거야 라는 걸 파스테르가 처음 얘기하고, 이 메치니코프가 그 유명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메치니코프가 파스테르의 제자죠. 그러니까 메치니코프는 사람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미친 얘기를 했고, 지금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정도로 미생물학에 대한 면역학의 선구자죠. 메치니코프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미생물학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로버트 코크입니다. 로버트 코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그냥 저주를 받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동물의 피를 봤더니 건강한 애한테 다른 루베누크가 발견한 현미경을 가지고 봤더니 다르게 생긴 무언가가 있어. 요거를 빼가지고 쥐한테 넣었더니 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있는 걸 보면서 요게 탄저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진짜 미생물 때문에 죽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 매균설, 균이 사람을 죽이는 기원체가 된다. 정디올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 이후에 막스 루그너가 이 사람의 제자고, 막스 루그너는 그 유명한 다들 아시죠? 칼로리라는 거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사람의 신진대사와 칼로리라는 거를 처음 개발한 게 독일인 과학자의 막스 루그너고요. 그래서 로버트 코크도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이게 이제 미생물이라는 큰 개념에서의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면은 1850년대 이전부터 기록이 있어요. 속이 안 좋을 때 요거트를 먹어라, 뭔가 발효 음식을 먹어라 라는 게 처음 기록이 있을 정도로 발효 음식과 미생물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는 그리거로 이제 for life, 생명을 위한, 그래서 항생제 안티비오틱스에 반대되는 단어로 54년도에 논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in contrast to antibiotics, 그러니까 항생제와 반대되도록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람의 기능을 올려주고 장 안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늘려줄 수 있다라는 논문으로 54년에 처음 나오고요. 2001년에는 WHO에서 적당량 섭취 시 숙주의 건강상 유익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정의로 되는데요.
태초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뭘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인류가 처음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놀랍게도 대장균입니다. 사람들 다 기절하죠. 대장균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개발됐죠? 1917년이에요. 1917년에 알프레드 니슬이라는 독일인 과학자가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설사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계속 이동을 하고 냉장고도 없지,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먹고 설사하고 탈수 나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알프레드 니슬이 군의관이었는데 봤더니 이상하게 병사들 중에 몇 명은 엄청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똥을 가져다가 거기서 분리를 해서 나온 게 이 대장균이고 그 대장균을 분리를 해서 키워가지고 설사를 하는 병사들한테 먹였더니 설사가 낫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태초의 프로바이오틱스로 이제 처음 나옵니다. 예,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타플로우라고 독일 회사가 아직도 만들고 있고요. 임상 시험만 거의 100건 가까이 된 엄청나게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고 염증성 장질환에 독일에서는 염증성 장질환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첫 번째 테라피로 사용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미생물입니다. 놀랍죠? 요즘에 대장균 먹는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진짜. 식약처에서 제일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게 대장균인데 이 제품은 단일균이에요. 그리고 25억 정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많이 다르죠. 락토와 비피도가 막 섞여 있어야 되고 100억이 넘어야 되는데 19개가 막 다 섞여 있어야 돼.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허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 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들이 자기네 미생물이 뭐가 좋은지를 프로모트하기 좀 어려운 시절에 남들보다 더 다양한 균이 들어갔어, 더 많이 들어갔어 라는 거를 하나의 마케팅으로 좀 프로모션을 하는 게 좀 강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최초의 프로바이오틱스, 요즘에 이제 전 세계에서 논문이 가장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LGG 아시나요? LGG라는 균이고요. 이게 락토바실러스 맘노소스 쥐지인데 고바크앤 고딘이 개발을 해서 쥐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1985년도에 특허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균주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핀란드의 발리오라는 회사가 특허도 아니에요. 특허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거 균주 아무나 가져다 키워서 팔아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특허는 다 만료됐는데 LGG라는 요 트레이드 마크 하나만 남아있거든요. 요 트레이드 마크를 크리스찬 한센에서 1100억에 사갑니다. 발리오로부터. 그 정도로 이 균주의 가치가 엄청나요. 요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인데 10억에서 100억 사이 처방이 되고요. 단일균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복합균주 아니에요. 전 세계 논문도 제일 많고요. 임상시험도 제일 많이 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거는 이게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저하고 되게 친한 과학자인데 아서 오버핸드라고 지금 현재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협회 회장이에요. 이분이 논문을 냈어요. 멀티 스트레인, 여러 개의 복합된 균주와 제품과 싱글 스트레인, 하나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다른가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봤을 때 결국 논문의 결론은 복불복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다 다른 거고 동물 실험 다르고 사람 임상 시험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다 좋은 거 아니다. 균수 무조건 많다 좋은 거 아니다라는 게 3년 전에 나온 논문의 결과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은 미국에 가보시면 아마 미국에 드럭스토어 가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보시면 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부분 바실러스예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바실러스고요. 여기에 지금 안 넣었는데 홀자펠 교수님이 자문하시는 스위스의 세르비오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유산균 미생물 제품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명한 사노피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미생물 제제고 단일균주고 엔테로코커스 피시움입니다. 그러니까 걔도 엔테로코커스예요. 락토비피도에 집착하는 건 사실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신기하죠. 그 식약처에서 요 19개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고시형으로.
개별 인정형은 따로 임상시험을 해서 인정을 득해서 파는 거고, 요 19개 미생물은 이름만 있어도 당신들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게 요 19개의 미생물의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 다들 락토비피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의 미국만 가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바로 아실 거예요. 네. 미생물들의 특성이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플란타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딴 것 같이 플랜트, 식물에서 유래됐고 식물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엔테로코커스나 스트랩토코커스, 이 코커스 계열은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들에다가 19종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살아남는 거는 거의 엔테로코커스밖에 없을 정도로 생존율이 되게 좋죠. 이 19개의 균주를 도대체 회사들에서 어떻게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드느냐?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그 회사 개발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매번 컨설팅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컨설팅일 정도로 저희는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죠. 이거 미생물 당신네들이 섞는 거는 서로는 최소한 죽이지 않아야 된다. 제품 하나에 넣어놨는데 지들끼리 다 죽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 안타고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서로는 죽이지 않는 미생물들을 골라서 섞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꼭 미생물을 할 때는 언제나 최소한 안전성. 미생물은 아무리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객체예요. 안전성이 일단은 최우선이에요. 무조건 안전해야 되고요. 기능성이 있어야 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위험하게 보는 제품 중에 하나가 청국장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그 안에 대부분 바실러스 계열이거든요. 바실러스 아까 로버트 코크가 처음 탄저균 엄청난 거죠. 막 우편으로 요즘에 오가면은 뭐 테러라고 하는 탄저균이 바실러스 안트락시스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식중독균 중에 하나가 바실러스 계열에 있고요. 된장을 발효하는 균주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 리케니포미스 같은 애들이 있어요. 아까 태초의 프로바이오틱스 이콜라이 대장균이죠. 이콜라이 프로바이오틱스도 있는 반면에 이콜라이인데 장출혈성 이콜라이. 예전에 오이에 묻어 있어서 스페인에서 17명 죽은 장출혈성 이콜라이도 똑같은 이콜라이예요. 바실러스도 바실러스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고요. 거기는 탄저균도 있고 청국장 발효시키는 균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마식으로 마구잡이로 발효돼가지고 어떻게 퀄리티 컨트롤이 됐는지 모르는 미생물들을 대량으로 섭취를 하신다든지 이러는 거는 조금 미생물 학자로서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성 중에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정확한 미생물 검출이에요. 미생물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을 19개를 섞어가지고 정량을 다 맞춰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2년의 유통기한 끝까지 19개를 정량으로 제대로 유지를 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느니 제대로 아는 거 몇 개 섞는 게 나아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저희가 논문으로 퍼블리시했던 거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A, B, C, D, E, F, G, H, I, J 제품을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가져다가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상태인가 제품들이. 보시면은 여기는 declared 이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출했을 때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얘네가 넣었다라고 넣지도 않은 바실러스 코아귤러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바실러스는 생존율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검출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품이랑 이 당시에 필리핀에 있는 학생이 저희 쪽으로 이제 석박을 하러 와가지고 필리핀 것도 같이 해보고 싶다 해서 필리핀 제품도 같이 했었고요. 뭐 보시면은 이런 제품, 이런 거 H 제품은 뭐 떨모필러스 있다고 했는데 오케이 그거는 들어갔고 브레베 있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있는데 비피도박테리아 롱검은 전혀 없고 엔테로코커스 피시움이랑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가 있어요.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는 에피더미라고 해서 저희 상피, 그러니까 사람 피부에서 나오는 균이 오염균이겠죠 아마. 사람들이 포장하다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생물을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얘네들을 다 유지를 시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이렇게 한
몇 개 안 남아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최근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에 있어서 미생물 일단은 무조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용혈성. 미생물이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은 절대 섭취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행여나 장세포나 이런 데를 미생물이 뚫고 들어갔는데 우리 혈액 안에서 혈액을 먹고 자라?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혈성 테스트는 최소한에, 그리고 미생물의 유전자를 다 봐서 유전자 안에 행여나 독성이 있는지, 항생제,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바이오제닉 아민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다 봐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지를 꼭 봐줘야 돼요. 이게 미국 FDA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항생제 내성균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희한테 이제 이번에 고려대 응급실 쪽에서도 요청이 왔었고,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균을 죽이질 못해요. 어떤 항생제를 써도 균이 죽지를 않아서 감염이 됐는데 이거 감염을 처치를 못해서 폐혈증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외국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생제의 내성은 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먹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좋은 균인데 얘한테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게 뭐, 이게 뭐 그렇게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생물들은 장 안에서 서로 유전자를 막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얘가 장 안에 있는 나쁜 균한테 그 내성 유전자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럼 장 안에 있는 나쁜 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 균을 죽일 방법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이 제품들 다 확인을 해봤어요. 안타깝게도 여기 별표 붙은 거 다 내성 있는 균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를 디자인을 하고 만들 때,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좋은 제품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싸다고 막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메이 정도 레벨 돼서, 아메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탠다드보다도 아메이는 훨씬 더 높은 스탠다드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좋은 제품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 미생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과 기능성, 균주 먹었는데 저희 위산이나 담즙에 다 죽으면 안 돼요. 그래도 최소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제품들 찍어봤더니 A라는 제품 꽤 괜찮죠. 이거는 뭐 피시움이랑 플란타름이랑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는 생존율이 한 45%, 67% 되는데 이런 거는 먹으나 마는 거예요. 지금 위산이랑 담즙에서 살아남아서 장에 들어가는 게 0.00056%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뭐 다 죽는다는 얘기겠죠, 거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나 개발을 할 때도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있어서 또 엄청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안 자라요, 균이. 그러니까 되게 좋아. 그래서 되게 안전하고 엄청 좋은데 팔아야 되는데 키우지를 못해요, 균을.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 미생물 라이브러리를 회사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3만 종 이상 분리를 했거든요. 미생물을 3만 종을 이상을 분리를 했는데 그 중에 특허로 낸 거는 11개밖에 없어요. 3만 개 중에서 안전한 애들 다 떨구고 나면 5%도 안 남아요. 그 5%도 안 남는 애들 중에서 생산성까지 있는 애들 추리고 나면은 진짜 손에 꼽는 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서 미생물 제품을 하나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거기에다 이제 더해서 저희가 락토비피도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락토비피도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하나의 처음의 매개체일 뿐, 어찌 보면은 저희가 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애를, 건강한 애를 통째로 먹어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런 균주들은 극도로 키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뭐 논문들 많죠. 이게 아콜만, 생소한 이름이죠. 요즘에 이제 아마 5년이나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시면은 얘네가 프로바이오틱스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아콜만시아 뮤시니필라라든지 피칼리박테리움 프라스니치라든지 베일루넬라 같은 미생물들. 아코만시아 같은 균주는 아코만시아가 들어갔을 때 거의 비만 치료제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지만 키울 방법이 없어서 지금 나오지를 못하는 애고요. 피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치 같은 애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IL-10 인덕션하면서 염증 반응을 저해시키고, 그러니까 면역 과민 상태를 돌려주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되게 좋겠다라고들 다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키우지를 못해서 못 만드는 먹지를 못하는 그런 애들이고요. 이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베일로넬라 같은 균주는 뭐냐면은 보스턴 마라톤에서 마라톤을 뛴 사람을 뛰기 전과 후에 봤더니 마라톤을 엄청나게 잘 뛴 사람들에게 장에서 이 베일로넬라라는 균이 되게 많이 올라간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균주를 빼가지고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트레드밀을 엄청나게 잘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봤더니 사람이 운동을 하면은 근육에 젖산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 베일로넬라는 뭐 하냐면은 젖산을 먹고 프로피온산으로 바꿔주는 게 얘가 하는 유일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 프로피온산은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근육에 쌓여있는 피로물질을 먹어서 근육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쥐가 운동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런 거는 아마 뭐 손흥민이라든지 아이들 중에 체육 스타로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균주 먹이면 좋겠지만 한 5년에서 10년 뒤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키우지를 못해요. 네, 미생물이.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아는 락토바실러스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키우는데 토마토 주스를 섞었어요. 근데 왜 섞는지를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토메이로 주스 이펙트라고 토마토 주스 효과라고 불렀지 왜 섞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났더니 토마토 주스 안에 있는 트레이스 미네랄이 락토바실러스가 잘 크는데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는 토마토 주스를 안 넣고 트레이스 미네랄을 넣어서 락토바실러스를 키워내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미생물학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미생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밖에 아직 프로바이오틱스가 없는 수준인 것 뿐이에요. 훨씬 더 좋은 균주들 많습니다. 키우질 못할 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엄청나게 다양해요. 이게 여기 이제 하나가 한 사람씩이거든요.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저 북방색이 포미큐테스, 요 파란색이 박테로이디티스, 빨간색이 악티노박테리아, 생전 처음 보시는 이름들이죠. 이런 게 다예요. 대부분 사람 장 안에는. 락토바실러스는 요 포미큐테스 아래에, 바실랄레스 아래에, 락토바실랄레스 아래에, 락토바실랄레스의 아래에, 락토바실러스 정말 진짜 아래 정말 미세한 악티노박테리아 아래에 비피도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아직도 무궁무진해요. 여기에서 미생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프로바이오틱스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빌마리스가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다. 미래 헬스케어의 완전 게임, 락토비피도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빌 게이츠가 세상을 바꾸는 5개 바이오 기술 중에 하나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궁무진합니다. 아직. 이렇게 많다 보니까 미생물이 많지?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과학자들이 이거를 하나의 숲으로 비유를 하고, 여기는 엄청난 숲이야. 근데 이게 현대인들은 항생제라든지 내가 매일 먹는 그런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 같은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있고, 이 훼손되는 애들을 다시 되돌려줘야 돼. 어떻게 되돌려주니? 시계가 네, 이게 이렇게 황폐화된 상태로 가다 보면 잡초가 엄청 자라고 나쁜 균들이 자라면서 사람의 건강이 훼손이 돼. 이걸 어떻게 되돌려줄까? 좋은 씨앗을 심어주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비료를 넣어주자가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통째로 갈아주자. 잔디를 그냥 남의 걸 갖다 깔자. 박테리오 테라피, 다른 사람의 똥을 이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프리바이오틱스는 한때 많이 쓰다가 쉽지가 않아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선별성이 있어요. 셀렉티비티라고 하죠. 프리바이오틱스가 사람들이 쉽게 장내 유익한 미생물이 먹고 자라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유익한 애만 그걸 먹을까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나오고 있는 퓨코실 락토즈, 뭐 시알릭 락토즈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포스 고스, 프록토올리고사카라이드,
갈락토 올리고사카라이드, 자일로 올리고사카라이드, 뭐 FOS, GOS, XOS라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키워보면은 대장균도 잘 먹고 잘 크고요. 그러니까 잘 자라요. 정말 선별성이 있는 애들은 약보다 더 비싸요. 퓨코실락토즈 100g에 1,00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휴먼 밀크 올리고사카라이드는 아직은 기술이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너무 잘못 드시게 되면은 이제 안 좋은 균들이 마구잡이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요즘은 최소한 신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좋은 유익한 미생물과 섞어서 드리기는 해도 프리바이오틱스만 너무 과량으로 드시지는 않죠, 대부분. 그래서 같이 드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석박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CJ랑 종근당 정도 했나? 그리고 아모레가 이제 막 시작하겠다 했었고, 뭐 아메이는 그 이전부터 이미 하고 계셨고요. 아메이는 정말 일찍 하셨죠, 프로바이오틱스를. 정말 일찍 하셨고, 근데 회사들이 시작하고 나서 한 5년 지나서 홍삼 다음으로 비타민을 제껴버렸죠. 지금은 프로바이오틱스가 공식 매출 2위인가 그런 걸로 알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해 있습니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이거 예전에 나온 기사인데 저도 2018년에 나온 기사인데 엄청 충격 먹었었죠. 이게 셀지에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엘리나부가 논문을 냈는데 미생물 학자들이라면 다들 아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시장에 알려진다는 게 엄청나게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유입으로 장내 미생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내 세균의 활동이 위축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개인 맞춤형에 따라 처방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학계에 알려졌고 시장에도 이미 알려졌고, 근데 다들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개인을 보고 맞춘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을 다들 하고 있었죠. 예. 그런 게 2018년 얼마 지나지 않았고, 요거가 지난 다음에 2019년에 저희가 아메이와 함께 개인 맞춤형 제품을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게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엘리나부가 얘기했던 장내 미생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균 활동이 위축이 된다라는 게 뭐냐? 결국은 다양성이에요.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나 복잡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진짜 끝도 없잖아요. 미생물이 수천 개, 뭐 프로바이오틱스는 되게 일부분이고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럼 뭘 봐야 되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국립보건원에 돈만 2,200억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서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대한 최종 결론 논문이 2013년에 네이처지에 나왔어요. 이 네이처지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기대하기로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준은 비피도박테리아가 높은 거다, 또는 락토바실러스가 높은 거다라고 나와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다들 상상을 했지만, 그렇지를 않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다양성이 높은 게 건강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이게 끔찍한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솔루션이 없잖아요. 비피도박테리아가 많은 게 건강한 겁니다라고 하면 비피도박테리아 그냥 먹으면 되는데, 다양성이 높은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다양성과 관련된 거는 연구 논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번 연도에 나온 건데, 이건 이제 역은 아니지만 이제 아이들을 이스라엘에서 한 연구인데, 아이들을 IQ별로 나눠놓고 봤을 때 IQ가 높을수록 다양성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을 높인다고 해서 막 IQ가 높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현재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걸 내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양성과 비만에 대한 연구는 이미 너무 많이 돼가지고 비만한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마른 사람일수록 다양성이 무척 높고요. 이거는 단순히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간경화, 간지방 뭐 다 거의 동일한 맥락으로 같이 가요.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단세지방산 대사체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대사체 단세지방산
저희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저희가 결과지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논문에 나온 거는 그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양이 늘어날수록 사람의 혈액에 돌고 있는 에너지, 당을 저희 몸이 근육이랑 간으로 보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콜라를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잖아요. 혈액에서 당이 돌고 있는데 저희 몸이 그거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을 해야 돼요. 간이나 근육으로 보내면 되게 좋아요. 근육으로 보내서 글라이코겐으로 만들어서 근육에다 막 보관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힘을 쓸 때 에너지원도 되고 근육도 늘어나고 되게 좋은데 문제는 그걸 자꾸 지방으로 갖다가 쌓는다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거죠. 저희 몸이. 근데 그거를 결정을 우리 몸이 하는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단세지방산이 높으면은 근육이랑 간으로 가고 단세지방이 적으면은 지방으로 가서 쌓인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단세지방산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거는 아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조금 어려워집니다. 죄송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기존의 의약품은 약을 섭취를 하면은 들어간 다음에 온몸에 혈액을 타고 바로 퍼져나가요. 요거를 저희는 약물 동태라고 부르고요. 아드메라고 하죠. Absorption, Digestion, Metabolism and Excretion이라고 여러분이 섭취하시는 대부분의 비타민 C나 비타민이나 이런 대부분의 물질들이 약물 동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 안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몸에 유익함을 주는지는 바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 50년 이상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왜 좋아, 비타민 C가 너한테 왜 좋아를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연구 임상 시험까지도 쫙 짜진 플랜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뭐가 문제냐면 먹었는데 사람 몸으로는 하나도 안 가고 요 장에만 있다가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변으로. 이 장 안에만 있으면서 이 장 안에서 이 장 안에 있는 수십 조의 미생물들과 무언가 나비 효과를 만들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바뀌고 이 대사체가 물에 녹은 상태로 장으로 가서 장에서 물과 함께 몸 안으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 장 안에서 미생물들끼리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 블랙박스다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이나 미생물 치료제 LBP라고 하는 라이프 바이오테라피 프로덕트라고 저희가 우울증 치료제 같은 거 하는 미생물 치료제에 대한 작용 기전을 규명을 하는 게 극도로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람의 유전자에 피팅이 돼 있는데 유전자는 사람들마다 0.12%밖에 차이가 안 나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약간의 후성 유전학을 빼고는 동일하게 계속 가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다르고 한 사람 안에서도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어내기가 개인 맞춤형으로 하지 않고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인다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절을 한다는 게 극도로 어려운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진짜 그런가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진 피마스라는 시스템이고요. 피마스 시스템은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의 분변 샘플을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이 마이랩을 통해서 변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저희 연구소에 오면은 여러분의 미니미가 생겨요. 아바타가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12명이든 13명이든 96명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안에서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프로바이오틱스 1번이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 제 변을 내면 지오셉의 마이크로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 1번이 들어오면 단세지방산이 늘어나네. 2번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면 단세지방산이 떨어지네. 4번이 들어가면 다양성이 올라가네.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피마스라는 시스템이고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6개 중에 하나의 제품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면 사람마다 진짜 다르게 반응해? 그럼 기존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해봤어요. 이게 100명의 결과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뷰티르산이라고 단세지방산 안에서 되게 중요한 물질인데 뷰티르산이
빨간색은 2배까지 높아진 거고요. 파란색은 2배만큼 줄어든 거예요. 보시면은 LB04, LB05 한 종류의 미생물이 들어갔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항생제예요. 항생제가 들어가면 뷰티르산이 다 떨어져요. 요거는 이제 뷰티르산 퍼지티브 컨트롤 저희가 이제 강제로 넣어준 거고,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이제 사람 1, 2, 3, 4, 5, 6, 7, 8 해서 이게 사람이 위에서부터 1번 사람부터 100번 사람까지 내려가는 건데요. 사람마다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EF01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약이 되겠지만 이 사람은 독이겠죠? 먹으면 안 되겠죠? 떨어지니까 심지어 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짜서 모든 사람에게서 일관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마이랩의 시초입니다. 그게 마이랩의 이제 프로그램의 근간이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셀트리온이나 종근당, 지노맨 컴퍼니, 이뮤노바이옴이랑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려고 만든 거였고 완전 차세대 기술이고, 현재 약을 만드는 기술 수준이 이게 유일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입니다. 이게 사람 똥이에요. 사람 똥을 건조시켜가지고 캡슐에다 넣어가지고 근데 저게 유일한 치료제예요. 여기 이 C. 디피실리라고 이게 이제 항생제 내성균인데요. 그 C. 디피실리가 장에 이게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항생제를 매일 달고 사셔야 되거든요. 매일 항생제를 드시다 보면은 결국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이 생기는데, 그 중에 운이 나쁘게 C. 디피실리의 항생제 내성이 걸리게 되면 그분은 보통 1년 내로 무조건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장을 자르고 여기다 이제 비닐을 차가지고 평생 비닐에다 변을 받으면서 사신다든지, 그것도 오래 못 가세요. 결국은 재발해서 거의 다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저분들한테는 유일한 치료제예요. 승인을 받은. 그래서 이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시는 마이랩은 치료제 수준에서도 몇 단계 위에 있는 수준이에요. 이거를 테일러링을 해서 한 사람을 보고 나비 효과를 피마스라는 시스템에서 검축을 해서 맞춤으로 하나를 준다라는 거는 의약품 개발에서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수준의 그런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한 치료제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뭐를 하냐 하면은 건강한 사람이랑 안 건강한 사람을 봤더니 건강한 사람한테 아커만시아가 많네? 그걸 한번 줘보자. 이런 게 대부분의 현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커만시아라고 해서 다 아커만시아가 아니라, 아커만시아는 거의 그냥 김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김씨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현재 연구가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사람의 세포수에 대비, 그러니까 저희 몸을 전부 다 이루고 있는 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포보다 1배에서 10배 정도 많아요. 저희 몸에 있는 미생물이. 유전자는 10배에서 100배가 많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간을 보면은 간은 모노셀룰러, 그러니까 세포가 헤파토사이트라는 세포 한 종류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은 200에서 2000개 다른 미생물들이 모여있는 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하죠. 문제는 얘는 나이에 따라 변해, 계절에 따라 변해, 사람마다 엄청나게 달라.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이걸 블랙박스라고 부르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 사람이 뷰티르산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 섞어, 있는 거 다 섞어서 일단은 많이 다 섞어서 먹어보자 라는 게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인 거고, 그거를 그렇게 가다 보면은 누구는 아까 그 100명 그래프 보신 것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100%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마이랩은 그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보자 라는 게 마이랩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피마스 같은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랑 대사체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모든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2017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했던 마이크로바이옴 워크샵이었는데요. 여기를 갔더니 이틀 동안 4개 세션을 하는데
그 하나 세션이 전부 다 인비트로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 피마스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블랙박스니까 밖에다 꺼내놓고 이거 클론, 아바타를 다 따가지고 이거저거 넣어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돼 라는 게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꿈을 꾸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런 시스템이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게 3개예요. 겐트, 벨기에 겐트 대학교의 샤임 시스템, 네덜란드 TNO, 아까 권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죠. 정말 유명한 기관이거든요. 전 세계 네노라는 연구소인데 연구소에 있는 팀 시스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피마스 시스템,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저희는 후발주자예요. 이들은 개발한 지 20-30년이 됐는데 이들은 이제 뭐를 원했냐면은 엄청 정확한 연구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팀 시스템 보시면 이게 사람 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효소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똥을 보내면은 제 똥을 넣고 프로바이오틱스 하나 넣고 1주 돌린 다음에 다 뜯어서 닦은 다음에 2번째 프로바이오틱스 넣고 1주 돌리고 다 뜯은 다음에 다 닦고, 이걸로 하면은 저희 마이랩이 한 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한 번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시스템도 요렇게 비커 9개를 병렬로 놓은 다음에 첫 번째 게 침, 두 번째 게 위, 세 번째 게 소장 위, 네 번째 게 소장 아래, 대장. 거기다가 제 똥을 지금 내시는 거 키트가 아니라 이 연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연구 기록을 보면은 거기 논문에 있어요. 철 옷걸이 있죠. 옷걸이를 구부린 다음에 변기에다 놓고 베스킨 라빈스 그 파인트 통 같은 거 있어요. 그걸 거기다 걸어놓고 거기에다 변을 다 본 다음에 통째로 보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한 번에 변이 한 번에 15g씩 들어가요. 이만큼씩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 6개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한 6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그 똥 다 있어도 할까 말까 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마이랩이라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요만큼만 보내도 다 할 수 있게끔 정말 소량으로 자동화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진 원천 지식 재산권은 뭐냐면은 이들은 이 사람 똥이 어떤 음식물과 만나면 이렇게 되라는 걸 정확하게 보기 위한 거였고, 저희는 스크리닝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6개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뭐 줘야지 제일 좋아? 라는 개선 후보 물질을 처리한 다음에 적합한 물질을 발굴하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원천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피마스라는 기술이고요. 전 세계에 한 3개, 4개 정도밖에 없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그 폴시라 뉴트리라이트 부사장 그분이 왔을 때 이제 단순히 저희는 세미나였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하려고 이런 피마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 라고 발표를 했더니 그때 폴시라 부사장님이 그걸로 우리랑 개인 맞춤형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년 독점 계약, 저희는 어차피 신약 연구하려고 했으니까 건강기능성 식품 그럼 아메이가 다 하세요라고 하고 20년 독점 계약을 드리고 요거를 가지고 마이랩을 개발을 한 거였고요. 사실 저도 엄청 깜짝 놀랐어요. 아직 이제 신약회사에서 시작하는 기술인데 이거를 가지고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걸 실제 시장에 내놨다는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맨날 글로벌 인터뷰를 맨날 해요. 며칠 전에도 뉴트라인그리디언트 아시아에서 저희 회사 특집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개인 맞춤형을 하고 있어라는 거를 특집 보도를 외국에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은 사실은 아직 신약회사도 범접하지 못한 수준의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돼요. 사람의 변을 끌고 와서 이렇게 웰에 들어가면은 이게 복제가 되고 여기에다가 다른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저거를 뽑아내가지고 이제 유전자 분석기랑 대사체 분석기에다가 넣고 하나씩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이 뭔지를 찾아드리는 게 저희 마이랩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랩 솔루션 보게 되면은 겉인사이드, 첫랩 CJ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하는 겉인사이드라는 제품이랑 마크로젠에서 하는 마이크로뱅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일단 이 제품은 뭐냐면은 NGS, 저희는 LC-RID를 가지고 대사체, 단세지방산을 분석, 여기는 이제 다른 회사는 단세지방산 듀얼 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피마스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대사체 분석과 유전체 분석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맞춤형 그 피마스 기술을 이용해서 맞춤형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맞춤형 솔루션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CJ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PBO라고 세 개의 솔루션이 있었어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PBO 첫랩 이거는 찍으시면 안 돼요. 저 천정식 교수님한테 혼납니다. 저 자주 보는 사이인데. 예. 여기는 PBO라고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유형을 세 종류로 나눈 다음에 이 세 종류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뭐냐면은 2011년에 네이처지에 나온 사람한테 엔테로타입, 사람들을 다 놓고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이 세 종류의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사용했던 사람의 숫자가 40명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마이랩이랑 같이 하는 표본의 숫자는 아시다시피 25,000대를 넘어서 30,000대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세 종류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세 종류로 딱 떨어지질 않아요. 그 중간에 그레이 에어리아로 다 연결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보면 수백만 종류의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표본이 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19년도에 논문이 나왔어요. 정확하지가 않더라. 엔테로타입은 아닌 것 같더라 라는 게 나오고, 결국은 PBO도 제품을 이제 단종시킬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저희처럼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마이랩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랩 프로바이오틱스가 6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잠깐 가지고 왔어요. 일단 미생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안전성과 기능성과 생산성을 다 검증을 했어요. 다 검증을 해가지고 이거는 언제 미국 FDA 들고 가도 바로 승인받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확신하는 8개 미생물을 골라냈어요. 정말 안전하고 정말 좋은 균주 8개를 고른 다음에, 얘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어떻게 배합하는지 모른다고 한 거를 저희는 40종류로 8개를 다 배합을 했어요. 다 배합을 한 다음에 40명의 분변에다가 피마스를 가지고 저희가 깔은 거예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를 좀 더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BL0, LR100 이렇게 보이시죠? 루테리 100%에 비락티스 0% 들어간 거, 25%에 75%, 50%, 50%, 75%, 25%, PB에 LR에, BL에 LP에, PB에 LP에 이거를 조합을 40개를 만들었어요. 40개를 만든 다음에 한 사람의 분변을 48개로 복제를 뜬 다음에 한 사람 분변에다 이거를 40종류를 다 넣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40명에서 총 80명 분변에다가 테스팅을 했고, 처음에 나온 테스트 세트만 1600개 테스트 세트예요. 이거를 임상시험으로 검증을 하려고 했으면 100억이 넘었을 거야. 1600세트를 검증을 해서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은 요 XX가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갔어요. 여기가 오른쪽이 단세지방산 중에서 아세테이트라는 물질, 요 Y축이 뷰티르산이라는 물질, 뷰티르산이랑 아세트산이 같이 올라가면서 단세지방산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도 뷰티르산이 많아지는 게 가장 좋은 레이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XX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보다는 최소한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게 보시는 모양이랑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제 포스도 들어갔고,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였나 보다. 왜냐하면은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기존에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찍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BLPB가 있고, 뭐가 들어갔냐면은 밸런스 위드인이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저희는 밸런스 위드인보다는 더 좋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제품분들은 안 먹는 이만 못한 거예요. 더 안 좋아지죠. 지금 더 아래로 갔잖아요. 이거보단 좋아야 되는 거고, 보시면 지금 포스랑 밸런스 위드는 지금 사실은 아래 계속 깔려 있어요. 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조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런 제품은. 이분은 좀 다른 종류죠. 이분은 이런 거 먹어야겠죠. 이분은 요런 제품이나 요런 제품, 이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분은 이런 게 요거나 요거가 추천이 좋은 걸 거고, 이런 분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될 거고, 이거 포스는 진짜 별로 안 좋은 거고 이분은 밸런스 위디는 좀 올라가 있는데 이런 제품이 더 좋은 걸 거고, 이분은 이게 더 좋은 걸 거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좋은 제품, 이 사람 먹었을 때 좋아지는 제품이 다 달라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80명을 다 찍은 다음에 첫 번째 40명으로 나온 결과치만 1600개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뷰티르산의 비율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제품을 주는 게 좋은가를 저희가 나열을 한 다음에 봤어요. 봤더니 이것도 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너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일단은 다 탑 1이 들어가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솔루션이 요거 3개밖에 없는 거예요. NC는 아무것도 안 준 건데 이 아래에 있는 제품은 안 먹느니만 못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뒤에 걸려있는 것들이 있고, 최소한 이 앞에 걸린 제품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80명에게 전부 다 앞에 걸린 거로 NC보다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보다는 무조건 먹었을 때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를 확신을 하기 위해서 몇 개 제품이 필요해? 라고 봤더니 6개였어요. 6개의 제품을 만들면 모든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40개의 조합 중에서 짜낸 6개의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6개의 제품은 타사에서 이거를 보고 베낄 수가 있어서 약간 마스킹이 들어가 있어요. 미생물을 아주 미량으로 조금씩 넣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 이 내용만 보시고 너무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이거가 이제 다른 회사들은 제가 듣기로 조양희 부사장님도 세미나에 엄청 끌려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미생물의 조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다른 회사들이 엄청나게 알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좀 다른 마스킹이 들어가 있고, 현재 넥스트 버전으로 저 조합을 160개로 만들려고 해요. 저기에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더 넣게 되면은 조합이 제곱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제곱으로 올라가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160개의 조합 중에서 가장 좋은 조합을 찾는 세컨드 버전을 1, 2년 내에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NGS에 이 6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만 1년 넘게 걸렸어요. 6개 찾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이 분변을 보내주시면 유전자 분석하고 듀얼 분석, 대사체 분석하고 피마스 분석해서 결과지 나가고 6개 중에 하나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복제가 돼서 저희가 컨트롤도 들어가고 6개 프로바이오틱스 넣어보고 이런 것들 알고리즘으로도 다 정형화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실제 출시하기 전에 아메이가 얼마나 까다로웠냐면은 임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파일럿을 했어요. 아마 파일럿 참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출시 전에 1년 전에 6개 이거에 대한 저희가 IRB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서 8주간 섭취를 하신 다음에 전후 비교를 했습니다. 했을 때 실제로 섭취하시기 퍼스트가 섭취하시기 전, 세컨드가 섭취하신 이후에 셰넌이라는 거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인데요. 다양성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지표예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는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장 안에 미생물이 200종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98%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rum 하나고 나머지 2%가 다른 애들이 정말 미량으로 차지하고, 이게 진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되게 치중된 다양성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옵졸브드 OTU나 이제 PD라는 다른 방법의 다양성, 조금 후진 다양성 지표고, 셰넌이라는 거는 이븐네스까지 다양한데 모든 미생물들이 다 동등한 수준으로 다양해졌는가를 보는 게 셰넌이라는 지표고, 다양성을 볼 때 가장 까다로운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셰넌이라는 지표로 봤을 때 섭취 전후의 다양성이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했고, 단세지방산도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실제 이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얼마나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가시느냐, 변의 형태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리고 배변 시간이 얼마나 짧아졌느냐, 그리고 이제 복통 또는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었느냐에 대해서 되게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걸 확인을 해서 국내 유일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단세지방산 증가가 임상으로 검증된 유일한 제품이고 사실은 글로벌리 거의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81.45%의 고객들에게서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아직도 저희가 풀지 못한 20%의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160개 조합으로 만들면 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20% 안에 들어가신 분들에겐 정말 억울하겠지만 저희 과학자들 눈으로 봤을 때는 81.45%가 다양성이 증가했어라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양성이라는 거는 엄청난 적이에요. 그래서 논문들이 그 아마존 같은 데에 이제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의 똥을 가져다 분석을 해보면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다양성이 3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먹고 있는 음식,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가 있는 감미료나 색소나 방부제 같은 것들, 방부제 자체가 음식에서 미생물을 죽이려고 넣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저희 장 안에다 매일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부제 섭취라든지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 섭취라든지 저희가 매일 먹는 당뇨약이나 뭐 고지혈증약이나 정신과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저희 19,000명 데이터베이스인데 알코올 섭취, 저희 음주량 5번은 일주일에 5번 이상 음주하시는 분, 1번은 한 번도 술 안 드시는 분, 이거 이제 셰논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알코올을 매일 장에다 넣으면은 다양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술을 드신다든지 또는 최근에 나온 거는 코비드-19 감염, 코비드 감염, 코비드 백신만 맞아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를 사시는 분들에게 다양성을 유지만 해도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메이 ABO 분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지만 저희가 분명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품도 업그레이드하고 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넥스트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마이랩 플러스라고 저희가 가칭을 정해놨고요. 다양성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는 다른 건강기능성 식품의 효용 가치가 전부 다 증가한다 라는 연구 결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 실험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결과가 상당히 재밌게 잘 나오고 있어요. 동물한테 항생제를 먹여가지고 다양성을 떨어뜨려 봤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높은 쥐와 다양성이 낮은 쥐한테 동일한 양의 더블 X를 먹였고 동일한 양의 오메가3, 동일한 양의 아세로라 C를 먹여봤거든요. 그리고 혈액 지표를 봤더니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쥐가 더블 X에 따른 면역력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다양성이 높으신 분은 그 건강기능성 식품의 효용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저희가 넥스트로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트레드밀 연구. 그래서 쥐들을 이제 러닝머신을 뛰게 하려고 해요. 똑같은 시간을 운동을 하는데 다양성이 더 높으면 살이 더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25센트 라이드를 하시는데 다양성을 높여놓고 25센트 라이드를 하시면 살이 더 많이 빠지나. 누구는 왜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넥스트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학계에서 논문으로 이미 검증이 많이 돼 있는 내용들이라서 아마 결과가 되게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던 부분들인데 이 식품이랑 건강기능성 식품 섭취를 통한 예방적 접근의 핵심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조기 진단과 예방이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헬시 바이오마커를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바이오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마커, 지표,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찍는 대부분의 지표는 당신이 암이 있어? 암이 없으면 건강해. 당신한테 고지혈증이 있어? 고지혈증이 없으면 건강한데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내가 암 없고 고지혈증 없다고 내가 건강한 거야? 나는 여기에서 even better, 그러니까 더 건강해야 돼 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찍어야 되는 마커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찍는 거는 대부분 암이 있어 없어? 혈압이 있어 없어? 혈당이 있어 없어지
건강한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방이라는 거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헬시 바이오마커, 건강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는 지표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계속 집착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계속 찍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려면은 건강할 때의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아메이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전 세계 학회를 다니면서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메이가 왜 이 마일랩을 우리나라에서 마일랩이랑 로그미를 왜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해외 학회 가서 개인 맞춤형 얘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이해도가 떨어지세요.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100년 전에 이재마 선생님이 사상의학 8체질 해가지고 너는 돼지고기 나빠, 너는 소고기가 좋아. 그러니까 뭔가 나쁜 게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거기다 이제 IT도 엄청나게 빠르죠.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 이것까지도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는 반도체 이후의 최대 먹거리가 이 개인 맞춤형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그미와 저희 마일랩이 합쳐진, 로그미의 마이 웰네스 랩과 마일랩이 합쳐진 데이터베이스가 앞으로 아메이가 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데 엄청나게 큰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존의 아메이는 기존의 그 발류체인이라고 하죠. 이 발류, 저 이제 경영학을 할 때 제가 맨날 배웠던 게 발류체인인데 맨날 토요타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요타가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 그러니까 이 발류체인 안에서 철판이라는 원료를 가져다가 차를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엑설런스를 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판매하고 고장이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서 수익에 얼마나 큰 증대를 가져가는가. 이게 발류체인, 기존의 모든 사슬 구조예요. 아메이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이도 원료가 있고 제조, 엄청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아메이의 이 특성 때문에 아메이는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라는 구조를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아메이는 계속해서 원료 수급, 농장, 엄청난 퀄리티 컨트롤을 강조했지만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라는 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이미 전 세계 이 발류체인은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시총 1위부터 5위 하는 회사에 발류체인을 가진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원재가 없잖아요. 구글이 원료가 어디 있고 생산이 공장 하나도 없어요. 애플도 공장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가 원료 수급도 안 해요. 자기네는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만 해요. 생산은 대만에서 다 하고 자기네는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누리고 있죠. 아메이가 이렇게 바꿔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4차 산업의 구조 안에서는 이 플랫폼 구조 안에서 아메이의 새로운 정의는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이지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로그미와 마이랩을 통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바이오에다 돈을 쓰는 이유는 건강기능성 식품과 건강검진을 하는데 돈을 쓰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모두가 두렵기 때문에 돈을 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여러분이 같이 쌓아 올리고 있는 로그미와 저희와 함께 쌓아 올리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제가 3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만 할 수 있다면은 그 회사는 바이오 플랫폼의 모든 걸 가지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해서 로그미 설문하고 PHR 올리고 마이랩 검사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3년 뒤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세일즈의 끝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모든 바이오는 이 두려움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와 저희는 4년, 5년 전부터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모아갈 거고 어떻게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계속 구상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마일랩 뉴트릴라이트를 통해서 출시하고 나서 35,000건 이상의 샘플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가 된 거는 25,000건이고요.
단일 기간, 최단 기간 내 수집된 최대 규모의 DB입니다. 1년 만에. 뭐 해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비교해봐도 사실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아메이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아메이가 이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